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이 세상의 이슈를 법률적인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권상희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법률 이슈 토크에서 나눠볼 이야기들 한번 만나볼게요. 시청자 끌어들이는 드라마 카지노,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 논란 지속, 유출되는 개인정보 방안은? 네, 자, 역시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들이네요. 자, 어떤 이야기들일지 궁금한데 얼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드라마 카지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평론가님과 드라마 미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요즘에 정말 또 OTT 드라마가 인기예요. 네, 그중에서도 네. 단연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카지노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또 핫한 드라마를 갖고 나오셨습니다. 자, 지난 연말에 시즌1 그리고 지난달에 시즌2가 공개가 됐는데 우선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뭐 안 보신 분들이 또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스포일러를 뺀 간략한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 네. 카지노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인생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고 할 만한 그런 특별한 인생을 산 사람이죠. 우여곡절 끝에 카지노의 왕이 된 이 캐릭터 차무식이라는 캐릭터입니다. 네. 차무식이라는 캐릭터가 살인사건에 휘말리면서 모든 것을 잃게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생존과 이 목숨을 걸고 인생 마지막 배팅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게 바로 이 OTT 드라마 카지노입니다. 네, 나머지는 직접 확인하세요. 네, 그리고 제가 뭐 이 드라마 일단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유리 아나운서님도 보셨다니까. 그런데 네. 사실 시즌1보다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시즌2가 훨씬 재미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물론 다르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시즌1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확실히 나눠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재밌다라고 느끼고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좀 늘어진다고 느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차무식의 히스토리에 방점을 둔 게 시즌1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즌2에 비하면 속도감이 다소 처진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시즌1, 2, 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보게 되면 시즌1의 이유가 시즌2에서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시즌1이 이렇게 느릴 수밖에 없었던 것, 느리다고 생각하면서 보셨던 분들, 저도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시즌2를 위한 빌드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즌2에서 이 차무식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 사고방식의 기저가 되는 게 바로 시즌1의 히스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즌1 보신 분들은 시즌2 보고 계실 거고 시즌2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시즌2가 사실 이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호평을 받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카지노에 관심을 갖지 않다가 이제 관심을 갖고 보신 분들이 다시 시즌1을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즌2의 이 차무식 캐릭터가 이해될 수 있는 건 네. 시즌1이 바탕이 되기 때문인데 어쨌든 속도감과 몰입감이 상당히 높은 게 지금 시즌2인데 이 공개되는 방식이 넷플릭스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네, 감질나요. 그렇죠. 감질나죠. 네.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공개를 하거나 또 요즘 넷플릭스 이렇게 공개하는 거 지금 호불호가 또 나눠지고 있죠. 쪼개기 공개를 해서 시즌1 통으로 공개를 하고 시즌2 통으로 공개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기도 하는데 네. 지금 카지노 같은 경우는 시즌2를 예를 들자면 1, 2, 3회는 한꺼번에 공개가 됐어요. 하루에. 그리고 4회, 5회는 한 주 간격으로 지금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6, 7, 8회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반응이 극명하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역시 전략이 통했다라는 네.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시즌1보다 지금 시즌2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겁고 시청층도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이 통했다라는 입장인데 사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주마다 보는 것, 기존의 TV 드라마, 미니 시리즈를 보는 느낌이 나잖아요. 예, 예. 근데 OTT 서비스는 사실 기존의 TV 미디어와는 다른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
있는 게 바로 이 공개하는 방식에서 비롯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굉장히 감질난다, 기다리기 힘들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만약에 이 넷플릭스처럼 한꺼번에 공개가 됐다면 좀 더 반응이 한꺼번에 뜨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럴 것 같긴 들거든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6부작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시즌 1이 8회, 시즌 2가 8회예요. 그래서 16회인데 16회가 한꺼번에 공개가 됐다면 1회부터 8회까지 해당되는 시즌 1에 대한 호불호가 전 나뉘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16회를 즐겁게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나뉘고 또 한 회당 이렇게 공개가 되다 보니까 반응이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뭐 제가 볼 때는 디즈니 플러스가 넷플릭스에 비하면 지금 지명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알려진 작품도 넷플릭스에 비해서 그 수가 적죠. 그렇죠.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넷플릭스 입장으로는 뭐 시즌 1 통으로, 시즌 2 통으로 내지는 작품 하나를 통으로 공개해도 상관이 없지만 디즈니 플러스는 한 해 한 해 공개가 될수록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디즈니 플러스라는 언급이 계속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노려서 이렇게 공개를 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도 가능해 보입니다. 일리가 있네요. 제가 듣고 보니까. 네, 그렇다면 뭐 이해해 줄게요. 자, 매력 있는 배우들이 또 꽤 많이 나와서 정말 보는 즐거움이 또 있어요. 그중에서 특히나 오랜만에 또 드라마에 출연하는 최민식 배우의 열연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저도 진짜 완전 팬 됐거든요, 이번에. 그렇죠. 그러니까 최민식 씨의 진가를 잘 알지 못했던 분들이 카지노를 통해서 이 차무식이라는 캐릭터는 최민식 씨 이외에는 이렇게 연기할 수 있는 배우가 없다. 맞아요. 역시 명불허전이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이 순위로도 직접 뭐 이 지금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이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가 있죠. 영화배우 브랜드 평판 2월 1일부터 이 말까지 이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3월 첫째 주 조사 결과를 보면 1위가 최민식 씨고요. 우와. 2위가 그 굿시아리를 하게 만들었던 손석구 씨. 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큰 이슈를 몰고 왔던 배우가 송중기 씨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여러 재혼과 가지로. 임신 소식을 전하면서 가장 큰 이슈를 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3위입니다. 뭐 일단 차무식이라는 히스토리, 이 히스토리를 완벽하게 연기할 수 있는 배우, 사실 최민식 씨 이외에는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네. 큰 존재감을 주는 그런 연기력을 맞아요.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2를 지금 보시는 분들 최민식 씨 연기 보는 맛에 카지노2를 본다라고 이야기하실 정도거든요. 상당히 뭐 공을 세우고 있는 배우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역시나 최민식 씨 연기 공력이 지금 35년이에요. 이야. 35년. 그 오래된 이 내공이 거저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이 카지노 차무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 불가 존재감을 뽐내는 배우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야말로 연기 장인이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보고 있는데요. 자, 뭐 아까 2위를 했다는 우리의 구씨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손석구 씨. 자, 연기 변신이 돋보이는데 보통은 좀 악역이 많이 잘 어울리는 배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형사로 아주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죄도시 2에서 빌런의 모습을 보여줬던 손석구 씨의 모습과 이번에 이 오승훈, 이 현지에 파견된 경찰이죠. 이 역할을 지금 연기하고 있는 손석구 씨의 모습 전혀 동일 인물이라고 보여지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연기 변신에 능한 배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작품의 이 연출자죠. 이 연출자도 지금 손석구 씨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손연구원이라고 해요. 상당히 많이 현장에서도 늘 연구를 하는 캐릭터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배우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손석구 씨 하면 뭐 지금 이 드라마가 드라마이니만큼 필리핀을 배경으로 지금 촬영이 된 거잖아요. 네. 필리핀 카지노가 배경이다 보니까 영어 대사가 꽤 나옵니다. 맞아요. 그런데 상당히 자연스러운 영어를 너무 구사하죠.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 유학을 했던 경험이 지금 또 연기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 영어 연기뿐만 아니라 모든 연기 상당히 자연스러운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요즘 가장 눈에 띄는 배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네, 정말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고 손석구 씨만 그 나오면은 그 장면이 미드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아, 그쵸. 그것도 그 특유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자, 극 중에서 또 다양한 범죄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실제 있었던 사건을 또 모티브로 한 에피소드도 있었다고요. 어떤 부분인가요? 일단 강윤성 감독이 필리핀 이 현지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카지노 운영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취재를 바탕으로 해서 이 드라마를 기획을 하고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작품의 토대가 된 게 그러니까 실화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이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이 예. 나오죠. 네. 실제 주인공 차무식이라는 사람 존재는 이게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알려진 바는 없는데요. 이 지금 사건 같은 경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에피소드인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극중 다단계로 지명 수배당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다가 이 필리핀 사탕수수밭에서 권총으로 이들을 살해를 하죠. 이 살인 사건을 저지른 일명 찰리. 그러니까 이 캐릭터 이름은 김경영입니다. 네. 이 인물은 필리핀 마야광으로 불렸던 박광렬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라는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 시간에도 사실 이 마약 소재 관련된 범죄들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네. 그때 한번 박광렬 씨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예. 이 박광렬 씨 사건을 좀 재조명해 보면 필리핀으로 도주한 금융사기범을 사탕수수밭에서 살해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참고한 게 바로 이 카지노 드라마에서 그대로 녹여낸 장면들인데요. 그러니까 드라마로 다시 돌아가 보면 드라마에서는 차무식이 끈질기게 추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신고하는 바람에 찰리가 결국엔 체포되고 맙니다. 네. 그런데 이 현실에서의 박광렬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실제 박광렬의 경우는 살인 사건을 벌인 이후에 도주를 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붙잡히게 되는데 이 필리핀에서 살인죄로 투옥을 하다가 또 그곳에서 감옥에서도 탈옥을 하게 됩니다. 와, 대단하네요. 이후에 네. 마약 사업에 뛰어들게 된 거죠. 그랬다가 이 필리핀 현지인의 신고로 검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 징역 장기 60년, 단기 57년형 선고를 받아서 현재 필리핀 감옥에서 복역 중에 있습니다. 야, 정말 드라마보다 더하네요. 네, 충분히 드라마도 자극적이었는데 네, 실제는 더하다라는 거 알 수 있었고, 자,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국인 살인 사건 때문에 영화 사실 범죄도시 2를 떠올리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범죄도시 2 역시나 이 모티브가 된 실제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실제 살인 사건은 필리핀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이고요. 네. 영화를 보신 분들 뭐 워낙 많으시니까 아시겠지만 2008년 베트남이 영화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필리핀에서 한인 3인조가 한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납치 행각을 벌입니다. 그리고 살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데요. 필리핀 연쇄 납치 살인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영화가 개봉되면서 주목을 받았던 건데 이 사건이 이제 범죄도시 2의 모티브가 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범 세 사람이었는데 최세용, 김종석, 김성곤이라는 3명의 남성입니다. 이들이 2007년 경기 안양시의 사설 환전소에서 혼자서 일하던 20대 여직원을 죽입니다. 흉기로 살해한 뒤에 1억 8천만 원을 훔쳐서 달아나게 되는데요. 네. 이후에 이들 일당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납치, 금품 갈취, 그리고 살인 사건까지 벌이게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여행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관광객들을 유인해서 납치를 하고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가족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수법인데요.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이 일당이 벌인 사건은 살인 사건만 5건이었고요. 납치 강도 16건, 그리고 피해 금액은 6억 5천만 원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이들 일당 2012년 필리핀과 태국에서 차례로 검거됐습니다. 네, 이 꼬꼬무에서 제가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보면서도 그 전화통화 네. 어머님이랑 뼈라도 찾아가라 하면서 네. 그 너무 가슴 아프게 끔찍하죠. 봤던 기억이 있는데 참 악랄하네요, 정말. 자, 그 국내에서 살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하거나 필리핀 내에서 또 범죄를 저지른 우리나라 사람을 필리핀과의 공조를 통해서 검거하는 경우, 제가 뭐 매체를 봐서 그런지 이런 네. 드라마를 통해서 그런지 그런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례를 한 2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필리핀에서 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을 경찰에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이 A씨, 지난 8월에 거주 중인 필리핀에서 6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뒤에 안매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필리핀 현지 경찰과 공조를 합니다. 그래서 A씨를 국내로 송환한 뒤에 최근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참 충격적인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뭔가요? 왜냐하면 이 A씨의 직업이 대전의 한 교회 목사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목사님? 네. 목회자로 장기간 필리핀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에 아내를 살해한 건데 아내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 말씀을 드리면 충남 태안의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A씨, 이 살해 용의자가 바로 남편 B씨였는데요. 네. 필리핀에서 이 남편 B씨가 붙잡히게 된 겁니다. 인터폴 공조를 통해서 필리핀에서 검거한 30대 남성 B씨 국내로 송환해서 살인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B씨, 아내 A씨를 살해한 후에 태안의 한 저수지에서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아내가 당연히 나타나지 않으니까 직장 동료들이 의구심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네네. 직장 동료들로부터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가 됐고요. 이 경찰이 저수지 안에서 숨져 있는 아내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후 유력 용의자로 남편이 선상에 올랐고요. 경찰은 이 남편이 해외로 도피한 것을 확인하고 인터폴과 함께 추적에 나서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필리핀이나 이런 도피한다고 안전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바로 잡히니까 죄를 짓고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팬데믹 여행 규제가 사라지면서 여행 가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카지노 찾는 분들도 또 그만큼 많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실정법상 불법의 소지가 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찾을 수 있는 카지노,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해외 여러 나라 다 통틀어서 합법적으로 찾을 수 있는 카지노는 정선에 있는 땡땡랜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카지노를 제외한 모든 카지노의 출입행위 그리고 그곳에서의 도박행위 모두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정선에 있는 카지노를 제외한 나머지 카지노에는 어디에도 가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 일단 드리는데요. 사실 한국 언론을 통해서 이 유명인들 해외 어떤 카지노에 방문했다 이런 내용들이 심심찮게 보도가 됩니다. 뭐 여기에는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 연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거론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유명인이기 때문에 시선을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워싱턴에 사는 친인척 그리고 지인과 함께 이 관련 뭐 미국에 있는 카지노를 찾았다. 그런데 이 카지노를 찾은 나의 모습을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서 이 수사당국에 신고를 했다. 네. 우리의 수사당국에 신고를 했다 하면 조사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재미삼아 찾았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석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국적은 한국인이에요. 한국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영주권자의 미국 내에 있는 카지노 방문도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관련 처벌 수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불법 도박을 한 용의자, 그러니까 카지노를 이용한 용의자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요. 상습적일 경우 당연히 처벌 수위는 올라갑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되는데 물론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해서 처벌을 피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되는 건 이 기준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처벌 수위를 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게 일단 지금 국내에서 허가한 곳은 정선에 있는 그 카지노 한 군데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게다가 한국인은 또 말씀하신 것처럼 속인주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외국의 카지노든 선상 카지노든 뭘 해도 원칙상으로 일단 불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드라마 카지노 이야기로 돌아와서 스타들도 또 카지노에 대한 시청 인증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스타를 비롯한 셀럽들이 지금 카지노2 재미있게 보고 있다. 그리고 응원한다라는 메시지를 SNS에서 올리면서 또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연예인 특급 칭찬이야가 떠올리는 연예인이죠. 김희애 씨. 네, 카지노2에 대해서 시즌2에 대해서 특급 칭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한희 씨, 류승룡 씨, 개그우먼 김숙 씨, 그리고 BTS 이 지민 씨 같은 경우도 카지노 재밌게 보고 있다라는 걸 한 패션 매거진 영상 화보를 촬영하는데 이 관련 인터뷰를 하면서 최근에 재미있게 보고 있는 영화 드라마 얘기를 했는데 이때 카지노2를 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뭐 셀럽들이 언급을 하면 사실 안 보시던 분들도 관심을 갖게 되죠.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6,
7, 8회 이렇게 3회가 남아있거든요. 3회에 대한 반응이 더 뜨겁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결말이 너무 궁금해져요.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시즌2 공개 후에 조용히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카지노. 마지막으로 우리 권상희 평론가님의 관전평을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6회를 보면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빌런이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이 빌런과 아마 차무식 간의 어떤 대결 구도가 이 드라마를 보는데 큰 재미를 주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당연히 이 차무식과 대척점에 있는 캐릭터가 바로 우리의 구씨죠. 손석구 씨가 연기하고 있는 현재 파견된 경찰 오승훈 캐릭터잖아요. 네. 이 대립 구도 간에서 과연 승자가 누가 될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뭐 한 가지 지금 우려가 되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저는 제 우려가 기우가 되기를 바랄 뿐인데 사실 정파리? 이렇게 아니요, 힘이 많이 들어간 드라마잖아요, 사실. 네네네. 이 지금 카지노라는 드라마가. 근데 힘이 많이 들어간 드라마 초반, 중반 볼만해요. 굉장히 재미있다가 끝으로 갈수록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카지노만 하더라도 워낙 등장인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 회를 놓치게 되면 저 사람이 과연 누구지?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등장인물이 많고 여기서 또 이제 살해되는 사람들도 늘어납니다. 네. 중요한 건 등장인물이 많다는 것. 그리고 이게 지금 범죄 액션 드라마잖아요. 네. 장르 특성상 떡밥이 상당히 많이 맞아. 뿌려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떡밥을 회수할 때 이 회수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회수가 되려면 시청자들에게 설득력 있는 회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역시 과연 설득력 있게 회수가 될지 뿌려지고 말지 관전 포인트인데 뭐 저의 이런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라봅니다. 맞아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용두사미가 안 됐으면 저도 같이 바랍니다. 너무 봤던 드라마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애정을 갖고 봤는데. 네. 자, 우리 또 차무식이 매 좀 맞아야겠다 하면서 이제 또 빌런이 등장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진짜 매를 맞게 될지 기대를 해보면서 자,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세요.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는요. 바로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 논란 지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프로포폴 등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서 경찰이 조만간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죠. 네, 일단 지금 유아인 씨 경찰에 의한 소환 조사 단 한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곧 이제 소환 조사가 또 있을 거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사실 유아인 씨 관련된 이 약물 투약 의혹 일파만파 커진 상태잖아요. 그렇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렇게 사안이 커지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사건 발생한 지 거의 한 달이 넘은 네.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입국 닫고 있는 묵묵부답인 유한 씨의 태도가 더 저는 충격적이지 않나. 이게 네. 팬들에 대한 매너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최근에 나온 보도를 말씀을 드리면 유한 씨 프로포폴 양성 반응이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대마 양성 반응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3의 약물 양성 반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바로 코카인과 케타민 성분도 양성 반응으로 검출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사실 지난달 중순쯤 경찰에서 나온 그러니까 이 국가수 정밀감정 결과로 나온 게 프로포폴 대마 반응이 이제 양성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케타민, 코카인도 양성 반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도가 뒤늦게 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경찰은 유한 씨에게 반복적으로 프로포폴을 처방해 준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병의원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치료 목적으로 처방을 해준 거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한 씨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시작된 이번 사건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양성 반응을 보인 이 약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범위도 함께 덩달아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환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일단 일정을 잡고 있는 건데 경찰이 거의 수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고 소환을 해서 지금 투약한 경위, 목적을 알아볼 예정인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뭐 2차, 3차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 또 코카인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약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 이제 유한 씨 관련 약물 투약 의혹 관련해서 지금 코카인, 케타민 또
언급이 되고 있는 약물이죠. 강력한 마약이자 자극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독성이 강하고요. 흥분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이 약물을 투약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코카잎에서 유래된 추출된 이 약물이 1980년대 마약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여전히 의학적인 목적으로만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목 수술이라든지 귀, 안구 수술 등을 위해서 마취제 성분으로 사용이 되는 게 바로 이 코카인입니다. 그런데 코카인, 예전에 사실 코카콜라를 마셨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여기에 마약 성분도 들어간대.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처음입니다. 저는 세대가 달라요, 그런가요?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그 시절만 하더라도 마약하면 굉장히 고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흔히 마실 수 있는 코카콜라에 마약 성분이 들어간다는 건 이건 헛소문이겠지. 헛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요? 그러니까 이 코카인이 과거 여러 청량음료의 구성 성분으로 사용되기도 했었는데요. 가장 잘 알려진 게 방금 제가 언급했던 그 콜라였습니다. 예전에는 리터당 8mg 이 안팎의 코카인을 함유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인 규제로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 약물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이 음료에서도 빠지게 된 거고요. 1914년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금지 약물이 됐습니다. 와, 정말 충격적인 새로운 사실을 좀 알았네요. 그래서 코카콜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럼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코카인 성분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케타민? 요건 조금 생소한데 어떤 약물인가요? 그러니까 코카인보다는 조금 이 어떤 치명적인 것이 좀 덜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약물입니다. 그러니까 코카인은 사실 필로폰, 헤로인과 함께 3대 마약이라고 꼽히거든요. 강력한. 그렇죠. 그만큼 중독성이 큰 건데 지금 케타민도 마약류의 일종이기는 한데 지금 케타민 관련해서는 뭐 여러 사건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일명 클럽 마약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그런 마약이거든요. 케타민을 대량으로 국내 밀수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일단 이 케타민 역시 의료용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성분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재료입니다. 필로폰이나 코카인보다 저렴해요. 그리고 투약도 심하기 때문에 지금 젊은 층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사실 그렇다는 게 어떻게 보면 위험도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죠.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건. 과거에 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난 이 성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클럽 마약 또 버닝썬 마약 이런 별칭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뭐 요즘 젊은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나마 마약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을 1년에 무려 70회 넘게 투약했다 이런 기록을 확보했다고 전해졌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죠. 그러니까 식약처가 경찰에 넘긴 자료를 보면 이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2021년 한 해 동안 총 73차례의 프로포폴을 투약했습니다. 합계 투약량이 4,400ml가 넘는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73차례 투약했다는 건 한 달에 6번, 그러니까 닷새에 한 번꼴로 투약을 했다는 거죠. 굉장히 투약 횟수가 빈번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지금 식약처에서 이 프로포폴 사용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간단한 시술, 진단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뭐 이 권고 사항을 넘겨도 한참 넘겼습니다. 지금 경찰은 이 유아인 씨 혐의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상습 투약 기록을 지금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건이 어떻게 불거지게 됐냐면 지난해 식약처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님스라고 하죠. 이 님스를 분석했는데 복수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람들 50여 명을 적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50여 명 가운데 유아인 씨가 있었던 건데 처음엔 유아인 씨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유아인 씨가 예명이잖아요. 엄홍식이라는 본인 본명으로 투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인 씨와 동일 인물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경찰에서 밝혀내게 된 거죠. 그랬군요. 그런데 참 한 달에 6회 정도라면은 이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을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예요. 너무 잦았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유아인 씨가 과거에 인터뷰한 영상을 한 보도 채널에서
다시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뭐 배우들마다 저마다의 어떤 제스처라든지 개성이 네. 있잖아요. 네. 그 개성의 일환으로 봤던 기억이 저도 나는데 지금 그 영상을 이 사건이 불거지고 다시 보니까 네. 혹시라도 이 마약 중독 상태가 심각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2021년 11월 한 인터뷰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보면 표정을 과하게 찡그리거나 뭐 고개를 갸웃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약간 과잉 제스처 네, 같은 맞아요. 네, 그런 특이했죠.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을 모르고 봤을 때와 알고 봤을 때의 느낌은 다를 수밖에 없죠. 예. 뭐 전문가 의견 가운데 한 가지가 지금 경찰 추정에 따라서 2년 동안 내내 마약 투약을 했었다면 네. 그리고 그런 인터뷰를 그 과정에서 했었다면 네. 지금 중독성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닌 것인가 이런 추정도 가능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사실 마약 처벌 수위가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가 또 궁금하네요. 일단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사실 마약이라는 게 중독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마약에 한번 손댄 사람들 그리고 중독에 빠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처벌 수위가 아마도 네. 안중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자세한 처벌 수위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마약 직접 투약하는 것도 불법 행위지만 소지하고 있는 거 상관없겠지. 나는 투약은 안 했어요. 이것도 역시 불법 행위입니다. 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를 보면 취급한 마약류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어떤 행위를 보였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처벌 수위가 나눠지게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대마 흡연 뭐 관련 보도 많이 나오죠. 네. 대마 흡연 같은 경우는 처벌 수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필로폰의 경우 처벌 수위가 2배가량 높아지게 됩니다. 일단 필로폰을 투약했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네. 재범률 제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재범률이 무려 35%를 넘는 상황이거든요. 상습범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이기도 할 겁니다. 네. 이 상습범 같은 경우는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서 가중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마약범죄라는 게 사실 초범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초범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양형 기준에서 좀 이해를 해주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마약 범죄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예. 많습니다. 일단은 2차 범죄,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회 해악이 심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큰 범죄 행위입니다. 네, 그래야겠죠. 자, 유아인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무리를 일으키면서 또 당장 또 그의 차기작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여러 가지 또 피해가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지금 사실 예. 뭐 유아인 씨를 기용했던 제작사나 또 이 광고 모델로 기용했던 기업들 그 피해를 사실 고스란히 떠안게 된 그런 상황인데요. 네. 다행스러운 건 지금 지옥2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드라마입니다. 6월에 이제 촬영 예정작이에요. 아직 촬영 시작이 안 네, 됐었군요. 그렇기 때문에 시즌1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유아인 씨가 주연을 맡았잖아요. 네. 시즌2도 역시 유아인 씨가 주연을 맡을 예정이었는데 네. 캐스팅이 바뀌었습니다. 배우 김성철 씨로 바뀌어서 새로운 캐스팅안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다 촬영을 마치고 개봉 또는 공개를 기다리고 있는 작품들 지금 굉장히 곤경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5월 초에 공개할 예정이었던 이 내 승부 이 프로포벌 상습 투약 의혹만 보도가 됐던 당시만 하더라도 네. 5월에 그대로 공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제작사가 또는 이 소속사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개 시점이 불투명해졌고요. 그리고 영화 하이파이브 종말의 바보 역시 지금 이 승부가 5월 공개 포기하면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단 사실 스타 마케팅 잘 나가고 있는 흔히 인기가 높은 배우를 캐스팅하고 또 모델로 기용을 한다는 것 양날의 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어떤 스타를 썼느냐에 따라서 한 번에 이 대중의 관심을 확 끌어당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사실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면서 연예인 리스크라는 단어가 계속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리스크가 불거지게 되면 그 피해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데 정작
그 지금 사건 관계 당사자는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작사와 지금 뭐 기업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함께 출연을 했던 배우들도 관련해서 이 심경을 그대로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작품 하나가 만들어졌을 때 유아인 씨가 주연을 하고 그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하더라도 유아인 씨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수많은 배우들 그리고 수많은 스태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을 시키는데 자칫하면 공개 시점을 잡지 못해서 공개하지 못할까 지금 출연한 배우들 스태프들도 전전긍긍인 상황입니다. 평소에 또 나름의 개념 발언으로 또 유명했던 유아인 씨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한번 뭐 나서서 말을 할 법도 한데 지금 계속해서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자, 우리나라의 마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자,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약은 국내에서 계속해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난해에 콜롬비아에서 입수한 코카인의 규모가 최근에 4년 동안의 최다였던 것으로 집계될 정도로 여전히 활발하게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일단 콜롬비아 국방부가 2022년 한 해 동안 671톤의 코카인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 네. 2019년부터 4년 동안 이 적발된 양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배 면적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는데 2020년 재배 면적과 2021년 재배 면적을 비교를 하면 무려 1년 사이에 43%가 늘었거든요. 1년 사이에? 네. 아이고, 그런데 이렇게 네. 재배 면적이 늘었다라는 의미는 수요가 많다는 그렇죠. 이걸로 돈을 벌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재배 면적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 사실 뭐 코카인을 많이 이 마약류로 투약하는 나라들 미국을 비롯한 중남미권에 해당된다고 봤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유럽권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행 선박 화물 관문인 네덜란드, 벨기에 항구에서 주로 이 콜롬비아산 코카인이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마약류라고는 하지만 또 의료와 관련된 것도 있기 때문에 아예 씨를 말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이게 잡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고 안타까워요. 자, 일부 마약을 또 합법화하는 나라도 있는데 부작용이 또 만만치 않다고요? 그러니까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가 이 헤로인 등 제한된 양의 마약 소지를 합법화했습니다. 관련 보도가 나왔는데 보도된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뒷골목에는 후드티를 둘러쓴 남성들이 헤로인이 든 주사기 바늘을 자신의 팔뚝에 꽂아 넣거나 담요를 둘러싼 여성들이 임시로 마련된 텐트 안에서 영하 1도의 날씨에 몸을 떨면서 토치로 코카인 덩어리를 녹여 연기를 흡입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이게 지금 생각난다, 영화. 네. 외국 매체에 보도된 내용이거든요. 이 보도된 내용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데 상당히 지금 끔찍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주는 인구가 500만 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6년 동안 매일 평균 6명꼴로 마약 투약 때문에 11,000여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합법화시킨 이유 저는 사실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일단 지금 이 조치가 2026년 1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조치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합법화되는 기간이 3년인데 3년 이후가 저는 사실 더 걱정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약 중독성이 커요. 그러니까요. 3년 동안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 이후 합법화가 아닌 불법이 됐을 때 마약을 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조치는 상당히 글쎄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적용돼서는 안 될 조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너무 영화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지 그 마약 조직과의 카르텔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일부러 3년 동안 허용을 한 건가?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 추측도 가능하겠네요. 너무 걱정됩니다. 자, 특히 요즘은 SNS 등을 통해서 마약을 또 쉽게 구한다는 게 또 충격적이에요. 자, 게다가 마약 사범의 연령대 또한 점점 어려지고 있다고 하는데 경찰이 오는 7월까지 마약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7월 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서는 건데요. 사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5개월 동안 마약 집중 단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심각한데요. 마약 사범 5,700여 명을 검거했고요. 그 가운데 구속된 인원이 79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약류 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을 내려서 다시 한번 집중 단속하겠다라고 지금 경찰이 천명을 한 건데요. 일단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행위, 그리고 마약류 제조, 밀수, 유통 등 공급행위, 또 클럽, 유흥업소 내 마약류 유통, 투약행위,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 투약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또 지난달에는 마약 특별수사팀이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마약 청정국 지휘를 되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일단 제가 뭐 방송 시간에 한번 언급한 적도 있지만 네. 이제는 마약 사범이 너무너무 빠르게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 수사팀만으로 과연 가능할까라는 네. 의구심이 들거든요. 마약청 설립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우리나라 이 마약과 관련된 지금 정책들을 보면 마약범, 마약 사범 검거, 단속, 처벌에 국한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 역할을 하려면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재활치료 관련 예산이 전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원도 증액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약 청정국 지휘 회복을 위해서는 이 마약 관련 예산 확보부터 실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뭐 현안들이 많지만 특히 마약과의 전쟁 선포는 정말 빨리 좀 시급하게 좀 치러져야 될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뭐 7월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하니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자,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유출되는 개인정보 방안은입니다. 모 쇼핑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이런 기사는 워낙에 저희가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제는 정말 내 정보가 개인정보가 아니라 모두 공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좀 못 믿어요. 그렇죠. 네, 자, 최근에 한국철도공사에서 코레일 직원이 방탄소년단 멤버 RM의 개인정보로 무단 열람한 사실이 적발이 됐다고요. 네, IT 예. 관련 담당 직원이라고 합니다. 이 A씨가 2019년부터 3년간 18차례에 걸쳐서 RM의 개인정보를 열람해온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이 A씨가 들여다본 정보에는 승차권 내역을 비롯해서 코레일 회원 가입, 뭐 저도 회원 가입을 했지만 예. 집 주소도 적어야 되죠. 전화번호 그렇죠. 적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인증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할인받으려면. 이 모든 정보들이 포함되어 네. 있습니다. 이 코레일은 A씨로부터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서 실물을 보고 왔다. 그러니까 아마도 방탄소년단 멤버다 보니까 팬이신가 봐요. 자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직원의 제보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A씨가 해당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경황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게요. 무려 또 3년간이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는 게 참 무섭습니다. 약간 소름이 끼치는데. 그렇죠. RMC 같은 경우도 당황스러운 입장을 보였죠. SNS에 이 관련 기사를 공유를 했는데 RMC 입장으로서는 할 말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예. 네,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네. 하지만 본인이 공인의 입장이고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뭐 이 글로벌 스타다 보니까 이 할 이야기를 대신해서 이모티콘으로 이제 자신의 신경을 대신했는데 일단 아티스트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지금 팬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RMC가 이번 말고도 1월에 개인적인 일정을 보기 위해서 전남구례 화엄사를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이때 이제 스님이랑 차담을 나눴는데 정말이지 개인적으로 쉴 목적으로 찾았다고 합니다. 예. 그것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곳까지 찾았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고스란히 언론 보도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뭐 화엄사 측이라든지 누군가가 유출돼서. 언론사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SNS에 RMC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좋은 시간 감사했지만 기사까지 내실 줄이야. 다음엔 다른 절로 조용히 다녀오겠다. 얼마나 불편했으면 이런 글을 그러게요. 직접 올렸겠습니까? 화엄사 측에서 유출이 됐나 보네요.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거 추정 보면?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정말 일반 사람 같으면 화라도 내고 막 정말 고소라도 하고 싶을 텐데 이게 그렇죠. 공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고 감내해야 되는 게 참 또 인간적으로는 안타깝네요. 네. 예, 힐링도 휴식도 마음대로 못하는 우리 슈퍼스타의 사정입니다. 자, 사생활을 보호해달라고 이제 소속사에 우리 팬들이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지금 알려진 바가 있을까요? 네, 코레일은 A씨에 대해서 직위 해제한 후에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런 사건 다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개인정보 조회 때 알람창이 뜨거나 조회 사유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의 기능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 참 그 소외고 외양간을 고치긴 했으나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얼마 전에는 또 우리 해킹 대행 조직을 만들어서 결혼정보업체 등을 해킹해 개인정보 수백만 건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네. 이런 일을 또 비일비재하죠. 그렇습니다. 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했는데요. 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SNS를 중심으로 해킹 의뢰 채널을 운영하면서 경제전문 언론사, 결혼정보업체 등 385개의 웹사이트에서 약 700만 건의 고객 정보를 빼냈습니다. 이걸 건당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받고 해킹 범죄를 수행했는데요. A씨 등에게 해킹을 의뢰한 이들, 동종 경쟁업체의 최신 고객 정보를 얻어서 자신들의 영업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들 고객에 대한 지금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A씨 일당은 빼돌린 고객 정보를 대량으로 재판매해서 별도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총책, 기획이사, 해커 등으로 역할을 나눠서요. A씨 일당 불법 도박 사이트 제작과 관리를 대행하면서 또 다른 범죄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야, 아주 치밀하고 조직적입니다. 자, 얼마 전에는 또 전국 연합 학력평가를 치른 학생들의 개인정보와 성적표까지 유출된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지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은 A씨를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내 성적이 나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유출됐다.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지금 이 A씨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기도 교육청 서버를 해킹해서 지난해 11월 도교육청이 주관한 전국 연합 학력 평가 성적을 확인했다. 이런 글을 작성했습니다. 해당 글에는 텔레그램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있었고요. 이 해당 텔레그램 방에서는 2학년 개인 성적표 전체라는 이름의 압축 파일이 유포됐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약 2학년 학생 27만여 명의 지금 이름, 학교, 성별, 성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는데요. 일단 A씨가 해킹 관련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보고 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이러한 유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웹사이트라든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음식 배달 플랫폼들이 배달이 끝난 이용자의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 곧바로 가림 처리하기로 했다고요? 네, 관련 규약을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만들었는데요. 이 규약 말씀을 드리면 음식점이나 배달원이 플랫폼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하려면 휴대전화 인증 같은 인증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일정 시간 동안 활용이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되고요. 음식이 끝난 주문자의 개인정보 바로 가림 처리가 돼서 이 열람을 하거나 내려받는 것을 막도록 했습니다. 일단 아울러 이 플랫폼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음식점 그리고 배달원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 교육까지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 얼마 전에 또 넷플릭스에서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그것도 네. 재밌게 봤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네, 다음에 그 얘기도 또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정말 이제는 너무 무서워서 뭘 할 수가 없지만 또 안 그렇죠. 하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또 지난달에는 의료기관장들이 의료법 45조 2등이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내용인즉슨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내용과 또 진료 비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게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네네. 이 법조항 그대로를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재판부가 지금 판시한 내용을 보면 보고 의무 조항, 과도한 비급여 진료 비용을 부담하게 부여하는 의료기관을 감독함으로써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보호급여를 확대해서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이 비급여 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다. 이렇게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통합 포털을 구축해서 월요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이 이런 식으로 좀 필요해 보여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의무교육 범위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관련 캠페인도 조금 자주 지속적으로 벌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할 때 뭐든지 개인정보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동의 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넘어가질 단계로 않죠. 네, 넘어가지 예. 않는데 이때 보면 성별 여부라든지 주소, 전화번호, 이름, 생년월일
사실 나의 개인정보 모든 걸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과한 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게 네. 동의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보호, 이게 유출돼도 어쩔 수 없어요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너무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고 필요성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이런 문제가 터진다는 건 그만큼 또 이런 일이 잦다는 거잖아요. 자, 개인정보가 중요한 시대에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꼼꼼하게 마련돼서 바로 정착되길 바랍니다. 자,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저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자막 나갈 거예요. 여기로 아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연락 주시고요.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난히 널